3년 6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신 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야기입니다. 매출도 오르고 이익도 늘었는데 희망퇴직을 발표했습니다. 이마트, 삼성, LG, SK까지 줄줄이 칼을 뽑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평균 나이는 50세가 채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니 15년 넘는 공백이 생기죠. 퇴직금 들고 치킨집 차리면 될까요? 5년 안에 60%가 문을 닫습니다. 흑자 해고 시대,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에 공지 하나가 떴습니다. 희망퇴직 프로그램 시행 안내.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회사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희망퇴직이냐는 거죠.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2024년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과 대조적이었죠.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는 와중에 사람을 내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는 기본급 42개월치를 준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치 월급이에요. 여기에 법정, 퇴직금, 실업급여, 퇴직 후 2년간 건강검진까지 지원합니다. 돈만 보면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돈 잘 버는 회사가 왜 사람을 자르냐? 이제 대기업도 믿을 게 없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있는 지방 사옥과 물류센터까지 팔기로 했어요. 매각 예상 금액만 1,500억 원입니다. 회사 측 설명은 이랬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기업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돈을 벌고 있지만 앞으로가 불안하니까 미리 몸을 가볍게 만들겠다. 비슷한 선택을 한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한채양 대표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가 살아야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번 선택을 하게 됐다.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결국 칼을 뽑았습니다. 과거의 구조조정은 단순했습니다. 적자가 쌓이고 현금이 바닥나면 그제야 사람을 잘랐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쓰러진 기업들이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문 닫은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위기가 눈앞에 보였고 해고는 그 위기의 증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중에 인사팀이 희망퇴직 서류를 돌립니다. 한 경제 매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경영진들이 보는 건 올해 실적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의 미래다. 흑자일 때 구조조정을 하면 퇴직금을 넉넉히 줄 여력이 있고 소송 위험도 적다. 그래서 똑똑한 경영진은 멀쩡할 때 칼을 뽑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하지만 잘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에요. 이게 한 회사만의 이야기일까요? 한 경제신문 기자가 최근 기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희망퇴직 칼바람이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 20대 대기업 그룹 중 최소 8개 그룹의 계열사들이 희망퇴직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SK, LG, 포스코, 롯데, 한화, 신세계, 카카오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에요. 이마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한때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어요. 406억 원 손실이었습니다. 유통업계 1위 자리는 쿠팡에 내줬죠.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세상에서 주차장 찾고 계산대 줄 서는 경험은 낡은 것이 됐습니다. 온라인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마트 갈 이유가 없다. 쿠팡이면 다 된다. 마트 시대는 끝났다.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직원들의 자리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 직원 수 변화를 보면 상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2019년 2만 5천 명이었던 직원이 2023년에는 2만 2천 명으로 줄었어요. 4년 동안 3천 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한 증권사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마트 직원 수가 마지막으로 늘었던 해가 무려 7년 전인 2017년이다. 위기 신호가 계속 감지됐지만 결국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 결과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조업 심장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5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조건은 기본급 30개월치의 자녀 학자금 지원이었어요. 올해에만 두 번째입니다. 6월에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번 했고 이번에 사무직까지 확대한 거죠. SKO는 2021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입니다. SK텔레콤도 1인당 최대 3억 원 위로금을 주는 퇴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KT는 전체 인력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8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대상이 놀랍습니다. 보통 희망퇴직은 40대 이상이 대상인데 근속 5년 이상 사원까지 포함시켰어요. 젊은 직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죠. 삼성전자마저 흔들립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본사는 전 세계 자회사에 연말까지 영업 및 마케팅 직원 약 15%, 행정 직원 최대 30%를 줄이도록 지시했다고 해요. 인도와 남미 일부 법인에서는 이미 10% 감원이 마무리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불안한 글들이 넘쳐납니다. 삼성도 이러면 어디가 안전하냐? 대기업 사원증이 평생 직장 보증수표라는 시대는 끝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구조조정의 방아쇠를 당긴 건 국내 사정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바깥에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한경협이 국내 주요 기업 200곳에 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누가 더 잘 나갑니까?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어요. 철강, 기계,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5개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5년 뒤 전망이에요. 2030년이 되면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앞지른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면 변화가 확실히 보입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8년에는 중국이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의 75%를 차지하고 한국은 8%로 쪼그라듭니다. 2010년대 초까지 LCD 시장은 삼성과 LG의 동무대였어요. 그런데 중국의 BOE, CSOT 같은 회사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거대한 공장을 지으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수익을 무시하고 싼 값에 물건을 쏟아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줄이고 중국 광저우 공장을 매각한 건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의 자금률이 90%를 넘어섰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기초화학 제품을 사갔는데 이제는 직접 만들어서 오히려 한국에 팝니다.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2013년에 235억 달러였던 대중 수출액이 2023년에는 170억 달러로 급감했어요.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이 2024년 3분기에 일제히 적자를 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적자만 수천억 원에 달해요.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전 세계의 절반이 넘어요. 자국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남는 철강을 헐값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중국의 철강 순수출은 약 34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어요. 한국 시장에도 중국산 저가 철강이 밀려듭니다. 포스코는 중국 내 합작 제철소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은 TV 시장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삼성과 LG가 LCD 기술에 집중 투자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존 기술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변화가 늦었고 결국 밀려났죠. 지금 한국이 중국에 밀리는 모습이 그때와 닮았습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규모에서 밀리고 가격 경쟁력을 잃어요. 한 경제연구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일자리는 영원히 사라진 거라고요. 바깥의 적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금 확보 전쟁입니다. 왜 멀쩡할 때 사람을 자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한 경제단체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영 전망을 조사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국내 기업 절반, 대기업의 경우 60% 이상이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응답 비율은 2019년 조사 이래 6년 만에 가장 높았어요.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현금이 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망해요. 2008년 미국의 거대 금융회사 리먼 브라더스가 그랬고, 한국에서도 외환 위기 때 수많은 대기업이 장부상으로는 돈을 벌면서도 쓰러졌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혀서 무너진 거예요. 그 기억이 한국 대기업 경영진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경영진들이 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고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계속 낮아져요. 중국 경기는 부동산 문제로 흔들리고 트럼프 당선으로 관세 전쟁까지 예고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 침체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L자형 침체를 예상해요. 한번 떨어지면 오랫동안 바닥을 기는 형태입니다. 언제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게 인건비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에 달해요. 현금을 확보하려면 인건비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기가 중요해요. 한 노무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이 워낙 엄격해 대기업이 쉽게 택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문제가 적은 방법이 보상이 있는 희망퇴직이다. 그래서 여력이 있을 때 미리 움직이는 거라고요. 흑자일 때 구조조정을 하면 퇴직금을 넉넉히 줄 여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상도 수월하고 소송 위험도 적어요. 경기가 나빠진 뒤에 구조조정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마련부터 어렵고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죠.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 회사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경영진은 멀쩡할 때 칼을 뽑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합리적 계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른다는 점입니다. 기업에게 인건비는 비용이지만 노동자에게 월급은 생존이에요. 기업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기업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조사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가 49세로 나타났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년은 60세인데 현실의 퇴직은 50세가 채 안 되는 거예요. 10년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년까지 다니다 퇴직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고작 9%입니다. 나머지 91%는 정년 전에 회사를 나와요. 퇴직 사유를 보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5.6%,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이 16%, 직장 휴폐업이 9.7%입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밀려난 사람이 41%가 넘어요. 스스로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떠밀리는 겁니다. 49세라는 나이가 어떤 시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출이 가장 많아요. 자녀 대학 등록금, 집 대출금, 부모님 병원비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지출은 인생 최대인데 바로 그 순간에 수입이 끊겨요. 인터넷에서 이 상황을 두고 데스크로스라는 표현이 퍼지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교차점을 지나면 지출이 수입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금까지의 공백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예요.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집니다. 49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 사이 16년이 공백이에요.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크레바스란 빙하에 갈라진 깊은 틈을 말해요. 걷다가 갑자기 발밑이 무너지면서 빠지는 구렁텅이죠. 16년 동안 그 틈을 혼자 건너야 합니다. 나간 뒤의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 재취업 시장에서 환영받을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한 제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금이 아무리 많아도 업황이 불황이면 나가서 버틸 수가 없다. 결국 퇴사하는 건 재취업이 쉬운 저연차 사사원이나 가업 승계 계획이 있는 사람 정도라고요.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은 더 씁쓸합니다. 정작 구조조정의 표적이 돼야 할 고연봉 저성과자는 버티고 역설적으로 성과 좋은 젊은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이 상황 언제 끝날까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제2의 IMF라고 부릅니다. 1997년 외환 위기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비유는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IMF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무섭습니다. IMF 외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 급성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외화 부족으로 경제가 멈추고 기업들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어요. 2, 3년 만에 성장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빠르게 떨어졌다가 빠르게 올라가는 V자 반등의 전형이었죠. 잘린 사람들도 경기가 돌아오면서 상당수가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끝이 보이는 고통이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힘이 빠지는 만성병이에요. 세계 경제의 저성장, 인구 감소, 중국의 추격, 기술 변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언제 회복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자형 침체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떨어지면 오랫동안 바닥을 기어요. 개인에게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IMF 때는 2, 3년만 버티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 크레바스가 이 지점에서 더 깊어져요. IMF 때는 짧은 터널을 지나면 됐지만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을 혼자 걸어야 합니다. 연금연구원 보고서에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로 OECD 평균 13.6%의 거의 3배예요.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25.3%보다도 훨씬 높아요. 숫자만 보면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령층이 일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 보탬이 54.4%로 가장 많았어요. 일하는 즐거움은 36.1%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고용률 1위는 자랑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위기를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 134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요.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령자들은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해요. 보고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넘어 50세 전후에 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받아서 가게나 할까? 많은 퇴직자들이 한 번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치킨집은 오랫동안 퇴직자들의 단골 창업 아이템이었어요. 문턱이 낮고 누구나 아는 메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이 계산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를 보겠습니다. 창업하고 1년 뒤 살아남은 사업자는 77.9%예요. 3년 뒤에는 53.8%로 떨어집니다. 5년 뒤에는 39.6%만 남아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업 5년 만에 10명 중 6명이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치킨집은 더 심각해요.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45.4%로 전체 외식업 평균 53.8%보다 낮습니다. 절반 이상이 창업 3년 안에 폐업하는 거죠. 수익성도 문제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치킨집 수익을 조사했어요. 치킨집의 평균 영업이익은 1,711만 원입니다. 외식업 평균 2,146만 원을 크게 밑돌아요. 치킨집 10곳 중 7곳은 영업이익이 2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월로 나누면 142만 원 정도예요. 최저임금 받는 것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창업 비용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기준 평균 9,394만 원으로 외식업 중 가장 높아요.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버는 돈은 적은 구조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폐업률은 9.04%로 2년 연속 증가세예요. 특히 음식점업 폐업률은 15.82%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데이터를 보면 더 심각해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청년 자영업자 창업 대비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음식점이었습니다. 127.5%를 기록했어요. 청년들이 100개 식당을 열 때 117개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자영업에 바로 쓰이기 어려워요. 회사에서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시스템의 한 부분만 맡았죠. 그런데 자영업은 모든 걸 혼자 해야 해요. 재료 사고, 직원 관리하고, 장부 쓰고, 홍보하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까지. 돈 계획 실패도 큽니다. 가게 여는 비용만 계산하고 운영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요.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적자가 쌓이면 빚이 시작되죠. 한 창업 전문가의 말이 뼈 아픕니다. 치킨집은 이제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다. 최소 2, 3년 전부터 업종을 정하고 관련 경험을 쌓고 시장을 분석하고 돈 계획을 꼼꼼히 세운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퇴직 후 급하게 시작하면 퇴직금 날리고 빚만 남는다고요. 여기까지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겁주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회사 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버리라는 뜻이에요. 아모레퍼시픽처럼 실적 좋은 회사도 희망퇴직을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도 창사 이래 첫 구조조정을 해요. 대기업 사원증이 주는 안정감, 좋은 복지, 사회적 인정, 이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회사 과장이 아니라 무엇을 할 줄 아는 김철수입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중산층 가정의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재산이 몇 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은 당장 쓸 수 없습니다. 정작 월급이 끊기면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현금이 없어서 허덕여요. 재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총 재산이 얼마인지보다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위급할 때 6개월에서 1년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40대부터 N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사 월급 하나에 모든 걸 의존하면 그 줄이 끊어졌을 때 바닥으로 떨어져요.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두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시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바깥 세상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나 유튜브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작은 일을 맡아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안 되어도 괜찮아요. 경험을 쌓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우리 회사는 다르니까,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희망퇴직 통보를 받으면 그때는 늦어요. 회사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는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겨울이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체질 강화라고 했고 경영진은 절박함을 말했어요. 기업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개인의 삶은 그 논리에 포함되지 않아요. 50세 전후에 밀려나서 65세까지 혼자 버티라는 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추격으로 시장이 사라지는 건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기업의 생존 전략과 개인의 삶 사이에 생긴 이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미 N잡을 시작하셨거나 퇴직 후를 대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희망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받고 나온 사람들이 1년 뒤, 3년 뒤 어떻게 됐는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경제 흐름과 생존 전략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